그 하단에 경기 변동의 국면별 특징이 있죠. 네, 거기 이제 별표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는 대부분 제목이 얘기해줘요.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상향시장이라는 게 있고, 후퇴시장이 있고, 하향시장이 있고, 안정시장이 있었을 때 위에 것 네 가지는 일반 경기하고 똑같아요.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 순환에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회복이요.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이게 일반 경기의 어디에? 네, 불황에 해당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얘네 둘을 묶어서 확장기, 얘네 둘을 묶어서 수축기.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목이 얘기해 준다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됐다는 것은 종전에 비해서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격도 조금씩 오른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실과 공가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건축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은 건축 허가 신청을 조금씩 늘려가겠죠. 그런 단계가 무슨 시장이다? 그게 회복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무슨 시장? 상향. 후퇴라는 건 뭐겠어요? 경기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하면 거래가 줄죠.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럼 반대로 공가나 공실이 늘어나겠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게 무슨 시장? 후퇴. 그게 더 심해지면 경기의 불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문을 열고 있어도 한 달에 계약서 한 장 쓰기 힘들 때가 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뭐가 설명해 준다?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죠? 학개론이 대부분 번역물이기 때문에 제목을 기초로 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시장에서는요. 우리가 부동산 유통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전문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죠. 이삿짐센터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걔도 유통이 다 과정이 있으니까. 전문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여기는요,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은 매도자 중시로 바뀌어요. 이게 결국은 매도자를 중시하는데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하고요. 경기가 후퇴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알기 힘든 게 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회복하고 후퇴를 알면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그 분석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분석만 제대로 잘해줘도 연봉이 1,000만 불 이상을 받아간대요. 왜냐하면 투자 규모가 큰 데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변의 지인들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라고요.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담아가지고 상황이 현재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볼 때는 조금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 그냥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조언을 해줘야지만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고 물건도 맡기고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실제 공부는 그래서 합격한 다음에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몇 점 맞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죠? 6점은 맞으면 되잖아요. 6점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최소한 못해도 한 6개월은 실무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형식 요건으로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창업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이제 형식적 요건에서 수업 다 이수하면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뭐 실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차려놓고 이제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제도가 개선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는 경기가 회복이 됐는데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전월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겨울철에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데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학부모들이 애들 교육관계로 주거이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바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상반기 내내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야. 누구를 중시하는 걸로? 매도자를. 그 왜 그렇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경기가 불황일 때는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매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물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매수자가 조금씩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들여가는 거예요. 지금 팔면 자기가 손해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자를. 그리고 이 시점에서의 과거의 거래 사례가격이 있죠. 네. 요거는 새로운 거래했을 때 뭐가 돼요? 기준 또는 하한가가 돼요. 자, 저거는 우리가 그 간평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해봤죠. 제목이 거래 사례하고 뭐 해서 비교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에요. 우리 옆집이 3억에 팔렸으면 우리 집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3억 정도는 할 것이라는 게 그게 거래사례비교법의 가장 기초적인 논리인데,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례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사례는 지금보다는 어떻게 돼요? 직전에 거래된 사례니까. 지금보다는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오늘의 가격을 구하는 거지 어제의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제의 가격이 오늘의 가격보다 시세가 낮게 거래되었으면 오늘의 가격 순으로 정상화를 시켜서 가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뭐가 된다? 하한가. 여기에 왜 기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냐면 경기가 회복됐는지를 단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현재 경기가 안 좋을 때 시세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하한가로 본다는 거예요. 요 기준 하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후퇴. 단정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 그러면 이게 좀 더 지속이 되면 호황 국면으로 가겠죠. 호황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하겠어요? 여기는 매도자를 중시해요. 여기서 부동산의 매도 법칙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요.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라는 경향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이게 상향시장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뭐가 되겠어요? 하한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상한가다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한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쉽게 줘요. 여기. 여기서 나오는 건 틀리면 안 되고. 근데 아무리 좋은 경기도 꺾일 수 있어요, 없어요? 꺾일 수 있죠. 그럴 때 실전에서는 얘 위치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향시장 다음에 오는 국면이라면 틀리죠. 무시장 다음에,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국면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도 부동산 유통활동에 보게 되면 초기는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도자를.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은 누구를 중시한다? 네, 매수자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결론인 거예요. 경기가 후퇴했는데도 이게 바로 경기가 후퇴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는 여전히 경기가 좋은 상태인데 이번 달만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시장의 매수자들은요. 거래를 하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서요. 여기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망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뭐라고 본다? 기준 또는 상한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후퇴했다는 것을 초기에 바로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래서 경기가 후퇴하면요. 시장을 얘네들이 주도해요. 매수자가. 경기가 좋으면 누가? 매도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경기 좋을 때 있죠. 어느 지역에 뭐 부동산 시장이 뭐 난리가 날 때는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인터뷰 하잖아요. 중개업자에게. 그럼 중개업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계약금 주고 놓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매물이 있어야지 거래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시장? 그게 이쪽 시장이에요. 상향 이럴 때. 그럼 경기가 하향일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문 열어놔도 찾아오는 고객도 없고 문의 전화도 없어요. 가끔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은 길 물어보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할 일 없으니까 돌아다니고 있고 그럴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 하향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하겠어요? 얘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얘는 새로운 거래했을 때 뭐가 된다? 네, 다 이거는 상한가가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니까 이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 보면 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안정시장이라고 있죠. 네, 안정시장은 이건 별도의 지역시장이에요. 그렇죠? 자, 세종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거래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은데 세종시 안에 보게 되면 이게 소형 평형 아파트 단지 있죠. 얘들은 거래가 꾸준해요.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아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는 실수요층이 두터워요.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거래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리고 소형 평형 아파트들은 경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세가 투기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몇 억씩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또 보면 한 1, 2천 내에서 왔다 갔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의 지역시장이면서 무슨 시장을? 안정시장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새로운 거래,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시세는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얘네를 활용할 때는요, 단독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섞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가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죠. 자, 거미집 모형을 보시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 모형이 시차를 도입하지 않는 그 비교 정학적인 이론임에 비해서 거미집 모형은 시차를 도입해서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비교 정학적이라는 것은요. 두 개의 주어진 사실을 그냥 단순 비교하는 상황이라고 계산한다 그러면 동태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조건이 초과 공급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상황을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황으로부터 초과 공급 상황까지의 움직임의 변화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동태적 이론이라고 그래요. 거의, 일단 그거는 지금 시험에는 나왔어요. 거미집 이론을 비교 정학적으로 비교하는 이론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초과 수요 상황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 네, 초과 공급 상황이 있으면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 비교만 하는 상황인데 거미집 모형은 여기에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원인이 돼서 여기까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갖다 이 움직임을 비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동태적인 분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변화 과정을. 그래서 부동산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는 그 비교 정학적인 이론이라면 틀리고 동태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요거는 경제 논리에서는 돼지 옥수수 파동이 있죠. 이걸로 설명하는데 부동산학에서는 돼지 옥수수는 출연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돼지 옥수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는 공급할 때 시차 걸리잖아요. 갑자기 시장에서 사람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웰빙 그래가지고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좋다. 우리나라 왜 그런 거 영향 많이 받죠? 옛날에 어떤 학자가 나와서 등 푸는 생선 그랬더니 고등어들이 씨가 바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돼지가 나와서 뭐 돼지 목살이 뭐 해서 다이어트에 좋고 뭐에 좋고 항암치료에 좋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뭐만 찾는 거예요? 목살만 찾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목살이 퍽퍽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안 했었는데
이제는 주 5일 근무하고 야외로 좀 나가다 보니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삼겹살은 기름이 너무 많고 목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굽기 좋다 이거죠. 그래서 목살 가격이 많이 뛴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목살 선호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돼지고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농가에서 돼지의 사육을 늘려요. 그러면 걔를 먹여야 되니까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표적인 사료가 옥수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는 사료를 대기 해서 옥수수의 재배를 막 늘릴 거 아니에요. 근데 돼지를 우리가 사육을 해서 시장에 공급될 쯤이면은 목살에 대한 선호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누가 또 기사가 나온 거죠. 목살을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면 이런 기사 하나 나오면 훅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또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옥수수 걷어치고 감자하고 고구마 심고 있을 때 갑자기 또 기사가 하나 또 나오죠. 목살이야말로 다이어트의 황제이면 뭐 나오게 되면 갑자기 속 확 늘어나죠. 그럼 갑자기 농가에서는 길러놓은 돼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육이 또 늘어나면은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료, 야, 옥수수 좀 빨리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옥수수 다 재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참 재배하고 있을 때 다시 또 무슨 기사가 나와요? 목살을 든다는 얘기는 죽음에 가까운 일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폭증.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생산할 때 뭐가 많이 걸려서 그래요. 시간이 바로바로 생산이 되면 이런 파동을 덜 겪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할 때 뭐가 존재하는 거,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의 설명에 이 거미지 모형을 쓰는데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가정을 보시게 되면 금기의 소유량은 어디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기 가격에 의존한 거고요. 금기의 공급량은 어디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가정이 성립해야지만 거미지 비론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금기의 공급량이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죠. 오늘 아파트 750세대가 딱 완공이 된 거예요. 완공이. 그러면 지금 완공된 얘 있죠. 얘는 올 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완공이 된 건 아니겠죠. 750세대 정도를 공급하려고 하면 최소한 못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실상 착공이 들어간 거는 2015년 10월 달쯤에 얘네가 뭐가 들어갔겠어요. 착공이. 그러면 이때 750세대를 공급자가 이렇게 착공을 했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의 시장 가격이 있죠. 예, 이걸 기준으로 착공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공급자들은 무슨 예상을 했겠어요? 이때의 가격이 얘네가 완공이 될 때도 그대로 이 시세가 유지될 것이고 이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몇 세대가 필요할 것이다. 750세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공급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잖아요. 갑자기 이 사이에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침체할 수도 있어서 시세가 이 시세가 아니라 이 시세보다 낮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요도 그보다 줄어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자가 이런 합리적인 전망을 한다 그러면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750세대까지 공급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보다는 한 450세대 정도를 공급을 하면은 나중에 혹시 시장에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의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예측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모형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현재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돼요? 지속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착공량을 결정하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제 거미지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예, 그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정 조건에 가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요. 발산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순환형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수렴형에다만 노란색으로 썼죠. 수렴형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수렴형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출해서요. A 시장이 있고 B 시장이 있죠. 네, 그러면 작년 한 번만 빼고는 A가 다 수렴형이었어요. A가.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자가 의표를 찌르게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거미지 모형에서 이거 정리하기 힘든 사람은 딱 떨어지게 되면 A가 나오면 A는 무조건 무슨 형을 놓고 수렴형을 놓고 나머지만 갖고 판단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하게 되니까 출제자가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뭐가 클 때?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도 없는 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하고 공급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비탄력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이죠.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수요의 움직임이 벌써 단기적으로 수요가 움직이더라도 공급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가정이 성립하는 건 부동산 시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탄력성하고 기울기가 역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기울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의 표시도 한 3개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울기에 대한 이 표현을 할 때. 근데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기울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걸로 했었죠. 이게 딱 2가지 논리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것만.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에 대한 뭐하고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에 대한 뭐가 있을 때 기울기가 있으면 뭐가 커야 돼요? 얘가 큰 거예요. 탄력성과 기울기의 역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요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 있죠. 이거하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큰 거예요? 이게 커야죠. 그래서 이게 절대값으로 명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이거 빼고 한번 출제해가지고 이신청해가지고 전항정답 처리된 거예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0.8이고 0.6이 있죠. 네? 어느 게 절대값이 커요? 얘가 크잖아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 크죠. 그러니까 무슨 형이겠어요? 발산형이라고요. 발산형. 이거는 얘만 정리하면 돼요. 발산형은 얘하고 반대예요. 둥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실상은 얘 하나만 알면 돼요. 얘 하나만 알면 밑에 애들은 얘하고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정리하고 나면 발산형은 얘하고 완전히 반대라고요. 얘들은 다 같고. 응?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 하나만 갖고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주니까 이거를 이제 A를 준 거라고요. A시장이. A시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이걸 수렴형이라고 들어가면 당연히 틀렸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있고 공급에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얘하고 반대잖아요.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있죠. 이거는 반대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2개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수요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고 여기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만 알면 돼요. 수렴형에서. 이거 하나 알면 밑에 애들은 기울기하고 절대값은 얘랑 반대. 발산형은 얘와 통하고 전대 반대.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순환형은 이 3가지가 전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 양반이 5번인가 를 썼어요. 이거대로 출제하고요. 이거대로 출제하고요. 이거대로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도 출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미집 모형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이거.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상업용, 공업용에서도 강하게 나타나요. 주거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거는 주택은 필수제잖아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항상 일정량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파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거는 11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4번에 거미집 모형의 평가라고 있죠. 단가로 2번에 가게 되면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123페이지 있죠. 거기 가시면 하단에 문제 6번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한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물어봤죠. 근데 거기 보면 23의 수정이라고 돼 있죠. 그게 수정이 뭐냐면 수요 곡선은 기울기의 절대값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수요 곡선 기울기 값, 공급 곡선 기울기 값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표현이 없어갖고 전항 정도 처리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야지 수렴형이 되잖아요. A가. 그래서 수렴형부터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다시 뭐가 나와 있어요. 7번에 가게 되면 A 부동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형이겠어요? 수렴형이죠. 그러니까 A를 일단 기본적으로 수렴을 놓고 들어간 거예요. A를. 그러면 A가 수렴형인 것은 1번하고 2번하고 5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밑에 B 부동산에 보면 절대값이 같잖아요. 마이너스 0.5, 0.5. 그럼 걔는 순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형하고 뭐 찾으면 돼요? 순환형.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준 거라고요. 그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번 같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있죠? 네,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라고 또 준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8번 문제 있죠? 예. 8번 문제가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나올 거라고 봤어요. 뭐 낼 만큼 다 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걸 또 낸 거예요. 그러더니 작년에 또 낸 거예요. 문제를. 계속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그렇죠. 이게 패턴을 보면요. 나중에 기출문제에 보면요. 전 회차하고 이번 회차하고 배열이 비슷해요. 표현이. 네, 그리고 틀리게 유도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다 나와요. 저희는 매년 이걸 기출문제 나오면 다 분석을 해갖고 원고도 내주고 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훑어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패턴이 형성이 돼요. 패턴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걔도 뭐 물어본 거냐면 기울기 값을 물어본 거예요. 절대값을. 그렇죠? 거기 A 있죠? A 부동산 시장은 EP는 500 마이너스 QD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양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기울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P로 들어가 있으면 그건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거를 명시함으로써 알려준 거예요. 기울기 절대값을 구하라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3P는 300 플러스 4QS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얘가 2P니까 P는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되겠죠. 그럼 여기 내는 P는 100 플러스 3분의 4 QS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을 보면은 얘가 얘보다 크죠. 이게 무슨 형이겠어요? 수렴형이죠. 절대값이 얘보다 크니까. 그래서 A가 수렴형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B를 줬을 때 거기 보면 P는 400 마이너스 이 QS를 줬죠. QD인데 이거 QD죠. 그 다음에 이 P는 100 플러스 4QS로 줬잖아요. 이거는 순환형이라는 걸 그냥 준 거죠. 얘는 P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 P니까 50 플러스 2QS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같잖아요. 무슨 형이겠어요? 순환형. 네. 그러니까 A는 수렴형, 그 다음에 B는 무슨 형? 순환형. 그래서 답을 4번 이렇게 준 거죠. 이거는 연습하면 다 돼요. 구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문제로 출제를 했을 때 학생들은 이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를 싫어해요. 뭘 계산하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를 한번 싹 본 다음에 5초간 째려본 다음에 내년에 풀어야지 그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게 연습이 되면 금방금방 해요.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도 저것도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연습한 대로 처음에는 몇 번 틀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몇 번 틀리면 내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다시 공부를 하면. 이제 계속 틀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응? 그래요. 이게 한번 이렇게 출제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자, 정책론에 가시게 되면 여기는 단원 목차가 여러분들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이 지금 가만히 반응을 보니까 앞전에 투자하고 금융 배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금융을 배웠을 때 그때 그 느낌을 지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투자금융을 다시 접하죠. 얘가 이랬단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또 투자금융을 보고 또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돼요. 그죠? 지금 여기 이거 거미지 모형 이거 가지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론 가면 할 게 많죠. 투자가 또 정리가 돼야 나중에 간평에서 우리가 수익 방식하고도 용어가 연결이 된다는 걸 또 배웠잖아요. 그렇죠? 9월이 되면 괜찮아져요. 9월이 되면 여러분들의 내공도 깊어져요. 그때는 선생이 어떤 것을 얘기해도 절대 놀라지 않아요. 내공이 깊어져서 모든 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선생하고 문답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이 이거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면요. 대답이 아주 묵직하게 바로 나와요. 물어보기도 전에.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요. 조용해요. 그래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 선생이 그것만 봐도 이해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9월이 되면 대부분 실력이 올라가요. 지금서부터 했는데 9월이 됐는데도 헤매고 있으면 그건 그 양반 성격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된다고요. 웬만하면. 이 시험이 매년 15,000명 이상이 합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응시간 얼마 들어가요? 좀 늘어서 한 14만 정도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한 4, 5만 들어갔었어요. 원서 접수한 사람이. 옛날엔 수능 다음으로 제일 큰 시장이 중개사 시장이었어요. 많이 줄은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이거 한 거의 25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때는 저기 왜 교육방송 이런 데 있죠? 거기에 이제 입찰 들어가고 그러면 입찰가가 10억을 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이제 좀 많이 줄어든 건데, 그럼 14만이 원서를 뭐 한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시험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네. 이 중에 최소한 못해도 4, 5만 명은 안 들어와요. 4, 5만 명은. 4, 5만 명은, 아니, 왜냐하면 접수는 자유잖아요. 그잖아요. 사진하고 돈 내면 접수야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무슨 판단을 해요? 여기서 떨어질까? 가서 떨어질까? 그러면 그냥 토요일 날을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서 떨어지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차피 다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4, 5만이 안 나와요. 그럼 실제로 들어오는 인원은 8만에서 한 9만 정도가 응시를 해요. 이 사람들 중에서 1교시가 끝나면 이 중에 또 타반이 가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돈 낸 게 아까우니까 일단은 시험장까지는 온 거예요. 와서 문제 분위기 뭐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2교시는 볼 생각도 없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지 챙겨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남는 인원이 얼마 안 되죠. 그 인원 중에서 한 15,000명 이상 뽑아주는 거예요. 그 실질 경쟁률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실질 경쟁률은.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에서 일정 등수 안에 들어가면 합격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요. 매년 뭐 응시만 접수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학원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년 이게 개강하면은 와서 연회원으로 접수해요. 접수하고 소식이 끊겨요.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 등록하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 누군가 얼굴 확인한 다음에 사라져요. 그리고 소식이 또 끊겨요.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 들어와요. 원서 접수해요. 그리고 소식이 또 끊겼다가
시험장 날 얼굴 잠깐 보여요. 그럼 점수 나중에 보면 당연히 안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와서 접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학원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학원 원장님하고 무슨 인척 관계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뭐 이건 기부한다는 측면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등록 인원에 비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등록을 해놓고 저도 누군지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가 나란히 와서 1년치를 둘이 같이 돈을 냈어요. 그럼 두 명이 1년치를 냈으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봤어요, 얼굴을. 형제가 왔는데. 다만 이제 주변 학생들이 전하는 바에 하면 무척 바쁘다더라. 나올 시간이 없다더라. 그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그럼 그 금액을 학원에 기부하고 갔다는 얘기인가. 책은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접수는 해놓고도 학원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아니, 뭐, 여기 뭐 도전할 때 된다는 생각 갖고 도전했지, 안 된다는 생각 갖고 도전한 건 아니잖아요. 혹시 올해 시험에 꼭 떨어져야만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여러분들 세부시험범위 내역이에요. 그죠? 여기 밖에 붙어 있어요. 벽에. 못 보셨나요? 거기 있잖아요. 학개론 세부시험범위 내역이라고. 이거 네 가지가 제한이 된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잘 나오는 게 일단 이거. 그 다음에 얘 잘 나와요. 주택정책. 근래는 토지정책도 나와요. 근데 얘는 공법에 관련된 용어를 이쪽으로 반영해서 이제 물어봐 주는 거고. 조세정책은요, 얘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져요. 조세정책은. 요거하고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내놓죠. 그러면 그거는 그해 시험에 반영될 소지가 되게 커요.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즘은 보편화해야 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죠. 네. 그 제도가 시행이 되자마자 그해 시험에 바로 출제한 거야. 걔를. 옛날에 왜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을 했었죠. 그럼 바로 그해 시험 문제 출제를 해줘요. 뭔가 시장에 이슈란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해 시험에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보금자리 주택이고요. 이번 정권에서 역적을 뒀던 게 행복주택이었어요. 근데 행복주택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 게 뭐냐면 얘네가 완성이 된 물건이 없었다고요. 공급을 해서 시장에 출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자체하고의 갈등 때문에 행복주택이 실상 뭐 임대주택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 목동이며 뭐 송파며 어디를 정했다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서 사업이 철회되고 뭐 난리를 겪다 보니까 실제로 물량이 쏟아지는 게 좀 늦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에는 인용이 안 됐는데 결국 이번에 또 뭐 이러저러한 사태가 있었으니까 이 정권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뭐 나올 걸까 뭐 이게 회의가 좀 있죠.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은 선생이 필요한 거는 자료로 정리해서 주니까 그건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 얘는 반드시 나와요. 주택정책은.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문제가 나와 있죠. 부동산 문제. 이게 문제가 나온 건 뭐냐면요. 옛날에 그 학개론의 정책론의 편제가 뭐였냐면 자, 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택 문제가 있으면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정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의 단원 구성이 됐는데 이게 20회 이후로는요. 경제 원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장론에서 얘기했었죠. 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장이 실패가 나타나더라. 그럼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경제 논리가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 정도만 하시면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거기 보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나와 있죠? 네 가지 얘기하는데요.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요. 한 번 발생하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경제가 성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가 발생한 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없다. 그게 비가역성이에요. 그죠? 근데 주택가격 상승의 문제는 10년 전 기사를 봐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기사를 우리가 예측해 보면 여전히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해결 수단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지금은 나오면 무조건 종합 대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부동산 문제 중에서 토지 문제라고 있죠. 토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겠어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참고로 보시면 우리들은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땅이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만약에 토지 가격이 무분별하게 상승하면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지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입해서.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지가고의 문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행정적 측면 이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뭐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지가가 상승하면요. 간단하게 공공용지 확보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면 경기 남부 쪽에 보게 되면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가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자, 정부 입장에서는 그쪽에 뭐를 하나 추가로 경찰서를 하나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서 그냥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값이 너무 비싸면 예산 부족 문제로 경찰서를 못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경기 왜 경찰서를 갖다가 북부청, 남부청 나눈 거죠. 권역이 너무 크니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경기도라는 게 엄청나게 면적이 넓잖아요. 그거를 다 관할하기 힘드니까 나눠버린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밑에 뭐 이런 거 만들고 막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도 하나 넓혀주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아침 시간에 교통혼잡이 있더군요. 여기도. 여기 세종시로 진입은 했는데 터미널까지 가는 데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증상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세종시에서는 도로를 넓혀서 교통에 대한 적체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겠는데 도로 넓히려고 그러면 주변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땅값이 비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계속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구간 지나갈 때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기름값 낭비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은 상습 정체 구간 있잖아요. 테헤란로. 그건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서울에 가도 자유로 있죠. 거기는 비만 오면 주차장이에요. 비만 오면. 제가 예전에 일산에 거주할 때 저쪽 한양도 쪽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산 쪽에서 쫙 올라타는 순간에 느낌이 뭐냐면 주차장인 거예요. 근데 뒤로 차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차들은 서 있고. 그래서 원래 거기 강연에서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한강대교로 들어갈 때가 이미 10시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뭐 11시 넘어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사고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8시에 올라탔는데 해간 떨어진 건 3시간 만에 간 것 같아요. 쭉 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 그런 데도 많고 여기도 처음에는 교통이 좋았겠으나 조금 지나면 난리가 아닐 거예요. 여기도. 여기 아직 입주가 다 안 됐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에는 공지 다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땅값 상승의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뭐 토지 부족 문제 얘기했고요. 토지의 비효율적인 거, 소유의 편중 문제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상위 1% 중에 1%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전체 사유지에 한 70% 가깝게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좀 더 지방에 가면요. 이 일대의 땅이 누구의 땅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표현이 적합해요. 이쪽에서는 그 양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다닐 수가 없다. 그런 적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갖고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뭐 그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참고란에 나와 있는 것 있죠? 소득 분배 그 평등도 측정 지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이 있죠. 어느 나라가 제일 많으냐? 막 이렇게 측정하는 게 가끔 지표가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은 한 7위 정도가 캐나다 정도가 돼요. 8위가 한 미국 정도 돼요. 근데 얘네의 격차가 별로 없어요. 얘네가 예를 들어서 한 57,685불 이 정도면 얘는 57,112불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네. 1인당 국민 소득에는 차이가 없는데 이 소득의 배분 정도는 얘네가 얘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국민 전체가 벌어들이는 전체적인 어떤 이제 수익에서 1인당 소득을 배분하면 이 정도는 되지만 이게 계층별로 골고루 배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가 로렌스 곡선. 그거를 수치로 표현하는 게 지니 개수라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는데요. 그냥 이게 완전 평등선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그죠?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에 대한 거. 이게 인구의 누적 점유율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인구의 5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 인구의 25%가 전체 소득의 몇 프로를? 25%. 전체 인구의 75%가 전체 소득이 얼마? 균등하다는 얘기잖아요. 평등이. 그런데 만약에 전체 인구의 한 60% 있죠? 60%가 전체 소득의 25%를. 그러면 이게 분배에 대한 불공평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체 소득의 가령 예를 들어서 50%를 전체 인구의 한 80%가.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어디에 가까울수록?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진위 개수를 갖고 할 때는요. 거기 나온 대로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그죠? 이 값을 대입해서 이걸 수치로 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없으면 B만 존재할 거 아니에요. 약분이 돼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이 됐을 때가 완전 뭐가 돼요? 평등. 1이 되면 완전 불평등.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실 건 없고 그냥 이런 개념이다라고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거 말고도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참고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PIR 지수라고 있죠. 아까 설명했죠. 연소득분의 주택 가격의 비율로 해가지고 아까 6억짜리 갖고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슈거베이 지수라고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배웠던 엥겔 지수라고 배웠죠. 이거는 전체 생계비 중에 뭐가? 여기 있는 슈어웨이 지수 있죠. 얘는 전체 생계비 중에서 뭐가? 엥겔 지수는요. 후진국의 빈곤 척도의 측정 지표로 쓰는 게 엥겔 지수예요. 후진국에서는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빈곤 계층에다가 뭐를 지원해 주겠어요? 먹을 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쌀, 밀가루, 라면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선진국의 빈곤 척도의 측정 지표로 쓰는 거예요. 먹는 건 해결이 된 거예요. 무슨 문제? 주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버의 지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전체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는 벌어서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생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뭐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 그래서 임대료 같은 거 보조해주면은 얘네는 쿠폰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주거비 보조했다 보면은 주택 바우처 이런 거 배웠죠. 네, 바우처라는 게 쿠폰이잖아요. 쿠폰.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의 측정 지표로 쓰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이거 지원이 안 돼요. 주거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인가 9년도에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도입을 못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주거비의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꽤 많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구당 5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 티도 안 나잖아요. 그 월세가 얼만데 20만 원씩 줘도 별 티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50만 원씩 정도 준다 그러면 엄청난 이 재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뭐를 많이 걷어야 돼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는 복지국가 있죠. 복지국가에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걔들은 벌어들인 소득의 9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재원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걔네들은 편의점 알바도 세금 낸대요. 근데 우리는 안 내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근데 선거 있잖아요. 선거 때는 무소불위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다. 모든 걸 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야,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는 주택 문제 나와 있죠. 공급 문제가 있잖아요. 주택 문제는. 자, 주택 문제에서 제일 먼저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양적인 문제예요. 주택에 절대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문제 있죠. 이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 이거예요. 양적으로 늘리는 거. 그죠?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가구 수를 기준했을 때는요, 한 가구당 한 채씩은 돌아갈 수 있게끔 물량은 다 공급이 됐는데 문제는 자가 소유 비율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수도권을 기준하면은 자가 소유 비율이 한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에 한 집은 세를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게 전세 살고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평균적인 가격이 6억이면 최소 못해도 3억 이상은 전세 보증금으로 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방을 내려가면 집 사야 못 사요. 집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이거는요. 예전에 비해서 소득은 많이 늘었어요. 그죠? 한 80년대? 그때는 아마 대기업들 뭐 신입사원 해봐야 연봉이 뭐 한 5, 600, 700 뭐 요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지금이 3천 정도면은 예전에 비해서 4, 5배는 커졌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거 벌어가지고 집 사는 것은 지금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는 소득은 늘었어도 원하는 만큼에 대한 주거 서비스가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무슨 문제다? 그게 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일본도 주택 가격이 비싸요. 그죠? 동경교회 조그만 단독주택이 1억에는 훨씬 넘는다 그러니까 걔네가 1억엔이 넘으면 우리나라 돈은 10한 5, 6억 정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본에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커도 거기에 젊은 애들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월급 받아봐야 집 사기는 요원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집 살려고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대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꽤 이제 직장인 취업해가지고 그 가다가 나이가 한 30대 뭐 초반이 됐다면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중반쯤에서 집 대출 받아서 사죠. 한 30년 동안 대출금 갚다가 정년이 맞이하죠. 정년이 되면 부인이 이혼장을 내밀죠. 왜냐하면 걔 연금이 크니까. 이거 왜 펜션이라고 아시죠? 이게 연금이란 뜻이에요. 이게 미국에 가면은 남부 플로리다주에 가면은 펜션이라고 있는데 그게 연금 생활자를 위한 주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는 이게 민박으로 이게 밖에서 들어왔는데 필리핀 쪽에 가면은 이 주택이 많아요. 걔들이 이걸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연금 생활자를 타켓으로 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연금을 타면 한 50만 원 정도 탄대요. 5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 한 600에서 700 해당하는 돈이에요. 필리핀에 가서 한 25만 원 정도 주면은 이걸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럼 나머지 25만 원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어놓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갈라서서 부인이 반을 내놔 그러면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에서 나온 게 그 조론인가요? 결혼을 졸업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게 방영이 되고 뭐 그러고 있던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질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걔네 젊은이들도 그래서 이걸 너무 아동바동하는 게 싫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취직해서 돈 벌면 이렇게 집하기가 저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돈을 썼다고 그래요. 해외 여행도 다니고 연수도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한번 또 그런 사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애들이 봤을 때 취업해도 그거 가지고 집 사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비축해서 몇 년 뒤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이 시간은 다 갈 거고. 어쨌든 뭐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담 능력의 문제가 수요의 문제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을 아무리 늘리고 공급 규모를 다양하게 해서 소형 평형에서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공급을 해주더라도 결국은 돈이 없으면은 그걸 소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수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한 3년 전쯤에 정부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1억을 대출해 주는데 연리 1%로 대출해 줬어요. 요게 기간이 한 20년인가 10년인가 이걸로. 요거는 바로 완판이 됐어요. 대단한 조건이잖아요. 1억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1%. 기간은 10년. 네, 그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4억을 융자해 주는데 연리가 1%, 기간 30년, 그러면 집 사요, 못 사요? 그럼 집 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정부가 이거 차익 나는 걸 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택금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을 때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의 과정에 뭐 이렇게 이 문제 인지서부터 정책의 평가까지 순서가 배열이 돼 있죠. 그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시험에 인용이 안 되니까 순서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고, 옆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고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쪽에 가면 첫 번째가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해놨죠. 기능의 역할인데,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번이 개설이라고 돼 있고 2번이 정부의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기능이.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은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 두 번째가 경제적 기능.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은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회적인 목표라는 게요, 형평성이나 뭐 효율성이나 복지성이나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목표에는 선거 공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번 틀림없는 대선 주자들도요, 공약집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거냐면 자기 재임 기간에 임대주택 있죠. 공공임대주택을 한 5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50만 호 정도 얘기하는 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서울의 수도권에 보면은 일산하고 분당이 있죠. 두 개를 합한 게 한 30만 호 수준이에요. 50만 호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왜 저기 군사정권 시절에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있었죠. 수도권에. 그때 생긴 게 이제 분당이고 이제 평촌이고 신도시가 그때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원래는 한 150만 호를 목표로 했대요. 근데 군 출신이니까 100이면 100이고 200이면 200이지 150은 또 뭐냐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많은 쪽을 선택해서 200만 호를 짓기로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인 거예요. 그게 200만 호라는 게. 근데 그중에 50만 호라는 것은 4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공급하기 힘들어요. 일단 땅이 없어요. 땅이. 예전에 국민의 정부 시절 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임기 말이 됐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약을 실천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말게 그걸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뭐가 없었냐면 부지가 없었던 거예요. 임대주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서민층이잖아요. 그럼 일단 출퇴근이 용이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 거리에 있으면 출퇴근이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소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가려면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택지를 사서 공급하는 거는 이건 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다 막 지었냐면 그린벨트에다가 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가 많이 됐었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공약을 가지고 뭐를 공급을 해주면서
공공주택이 주로 임대주택이니까 이 공급을 늘려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목표를 갖고 들어오는 게 무슨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이거예요. 이건 시장에서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택 소유하고 주택 수요 해봤죠. 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뭐를?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이런 목적을 갖고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이 경제적 기능은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의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그럼 뒤에 가게 되면요. 시장 실패라고 돼 있죠. 네. 시장의 실패라는 건요. 시장 기구가 자원 배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장에서는 특정한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수요층이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생산해서 공급해 준 걸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됐다는 얘기는 남거나 모자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가격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조정을. 그러면 무슨 상태가 발생하냐면 남거나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적인 양상을 유발시키는 게 시장의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면. 그러면 그거를 유발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 보면은 외부 효과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나오면 공공재라고 있죠. 그리고 옆에 137페이지에 가면 불안전 시장이라고 있고 비대칭 정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시장 실패 원인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시장 실패 원인이 있으면 뭐 불안전 경쟁 시장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가 있고 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외부 효과. 그러면 얘를 노란색 부피로 줬는데 그 안에서 얘네들을 노란색으로 줬잖아요. 단독으로 나오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얘네 그냥 제목만 알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경제 논리에서 가장 중시하는 시장 실패원이 이거 두 가지예요. 공공재가 외부 효과. 그러니까 얘네 둘만 단독으로 나오니까 얘네들 그냥 제목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게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요. 주로 이 독점 등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생산자가 하나인 경우를 우리가 독점의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독점인 경우에 그 사람이 이윤을 독점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독점이라고 해서 이유는 그 사람의 독점에 가는 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 부자예요. 능력이 있으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못 갖고 가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독점인 상태에서 독점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자원 배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과소공급에. 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137페이지에 보면 뭐 비대칭 정보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없죠. 그럼 합리적인 가격에 관한 기준이 없으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 가격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가격인지 내가 과연 제대로 받고 파는 건지 또는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이런 불안 심리가 존재하게 되면 거래가 실종이 되죠. 그러면 자원 배분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가격 공시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공시 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거래가로 쓰는 건 아니죠. 거래할 때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보다는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또 과세할 때도 하나의 기준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시장에서의 거래하는 부분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왜 시장 실패냐면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 공공재는 얘는 과대 생산이 돼요? 과소 생산이 돼요? 과소라고요. 그러면 외부 효과 보면은 정외부 효과가 있고 부외부 효과가 있죠.
정예부 효과는 과소 생산이 돼요, 과대 생산이 돼요? 과소가 되고 부예부 효과는 과대 생산이 되잖아요. 결국 균형이 안 되잖아요. 자원 배분이 안 되니까 얘네가 시장 실패의 원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두 가지라고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나와요. 근데 선생들이 얘를 조금 더 많이 낼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재는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내겠으나 외부 효과 등에서는 많이 낼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러면 요 중에서 공공재에 대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야죠. 136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공공재라고 있죠. 외부 효과는 다음 주에 와서 해드릴게요. 하고 다음 주에 정책을 마무리하면 투자론으로 가게 될 거야. 자, 공공재는 뭐를 공공재라고 그래요? 얘는 그냥 일반 사적재 있죠. 경제재하고 대비되는 애를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사적재는요. 얘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우리가 사적재 또는 경제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재화는요. 양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공급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항상 한정된 자원만을 우리가 개발해서 시장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 안 한다? 경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만큼을 소비하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이만큼을 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적재는 공동 소비가 불가능해요. 경쟁이 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있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걸 더 선호할까요? 어? 아, 여기 또 돼지를 선호하나요? 아, 그래.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옛날 같으면 이제 소고기 선호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다 소고기를 선호하게 되면 소고기 파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니 한 달 소득이 50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소고기 먹지 말아라 이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 근의 가격을 달리 두는 거예요. 소고기 한 근에 3만 원, 얘 한 근에 15,000원 그러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알아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얘네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육점 앞에 가서 하루 왼종일 소고기를 째려보고 있으면 정육점 주민이 한 근 그냥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뭐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공공재는 얘랑 반대로 비경합성과 뭐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공동소비가. 내가 소비했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 소비를 못하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공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를 국방 또는 치안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국방이나 치안에 관한 서비스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인이 한 10,000명이 입국을 했어요. 그럼 걔들하고 이 서비스를 우리가 나누는 과정에서 경쟁해야 안 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공동 같이 소비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불량바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이거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경찰차가 섰어요. 딱 경찰관이 와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돈을 냈나 안 냈나. 아,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제공이 안 됩니다. 이러고 가는 경우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존재하냐면 이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공재에서 주어지는 편익은 얻으면서도 소비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는 이걸 공급하기 어려워요. 얘들을 공급할 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걸로 해서 그때 시비 붙었던 게 뭐냐면 이거요. TV 수신료. 옛날에 이거 가정 이거 받으러 다니는 경우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이 사람이 뜬다? 그러면 갑자기 쫙 소문이 나면서 집이 다 대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TV 다 끄고 혹시 걸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은 채널이 9번이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간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한때 계속 문제가 됐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게 통화 공과금을 고지하면서
공과금 안에 얘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따로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잊혀지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공공재를 가지고 시장기구를 통해서 적정량이 생산이 돼 있고 유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얘를 갖다가 공급을 하면 다 소비해야 하네요. 하니까 세금을 걷어서 또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써요, 안 써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민간인도 이거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게 충족이 되면.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걔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되죠. 여러분 저 간송미술관이라고 들어보시죠?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간송이라는 양반이 돈이 많았던 양반인데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걸 다 사들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북동에 간송미술관이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개장해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거기 가면 국보급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료로 개방을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 정부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민간에서 공급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를 주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명예를 줘요. 명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의 서귀포에 가게 되면 강창학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제주에 월드컵 경기장 있는 건 아세요? 그 월드컵 경기장 부지를 그 강창이라는 사람이 기부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모토가 뭐냐면 제주 도민들에게 1인당 10평인가 얼마씩 배분대로 가는 게 꿈이래요. 자식은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간에. 축구장 부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걔가 거기 들어서면서 제주도민 중에서 왜 축구 경기를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산이나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존재하면서. 그래서 그 서귀포시에서 거기다가 강창학 경기장이라고 도로명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하면 그게 부재로 붙어 있어요. 그게. 그럼 나중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이 벌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공재라는 거는 시장이 공급하면 얘가 적정량만큼이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있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 와갖고요. 외부 효과 있죠? 요거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이 마무리되면서 투자론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투자론. 그래서 투자하고 금융 정도까지가 아마 이번에 마무리, 최대한까지 가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3월에 2번 강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정상적으로 8주를 강의해야 되는데 2번 강의하고 우리가 간평만 하루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죠? 빡빡하게 빡빡한데 그럼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가봐야겠죠. 그러니까 복습은 잘 해주시고, 그렇죠? 이따가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고 들어오시라는 거, 그죠? 책에 대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